텅 빈 우주를 걷다 그의 이름은 서준이었고 나의 기억 속에서 그는 언제나 따뜻한 저녁 6시의 빛과 함께 시작되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구애는 끈질겼고 군 입대 후에도 그의 패턴은 변함이 없었다. 오후 6시 핸드폰을 받을 수 있는 짧은 시간. 그때마다 도착하는 메시지는 늘 비슷했다. 잘 지내?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지극히 평범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일종의 의무감,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밤 8시 반. 핸드폰을 반납하는 시간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잘 자라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그 2시간 반 동안의 대화는 군대라는 고립된 공간과 나의 일상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고 10년 넘게 유지해온 51에서 55kg의 몸무게처럼 내 삶의 모든 것에 철저한 방어선이 있었다. 서준의 꾸준함은 그 단단한 벽에 조심스러운 균열을 내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리고 작년 9월 중순 그는 전역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주간 단위의 현실로 전환되었다. 매주 한 번의 데이트. 서준은 준비성이 대단했다.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는 맛집 10군데를 미리 찾아놓고 그중 내가 어디가 가고 싶은지 물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고 데이트 동선은 항상 나의 집 근처, 내가 이동하기 가장 편한 곳에 맞춰졌다. 그는 늘 1시간 반을 달려왔고 나는 자주 약속 시간에 늦었다. 습관적인 지각에도 불구하고 서준은 단 한 번도 나를 나무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약속 시간 30분 전에 미리 와서 나를 기다렸고 내가 나타나면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로 나를 맞았다.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그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오는 길에 다치지 않고 무사히 와준 게 중요하지. 뭐 마실까? 여기 유명한 거 있대. 그 일. 한결같음, 헌신적인 태도, 매일 이어지는 다정한 말들 속에서 꽁꽁 잠겨있던 나의 감정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안정감과 신뢰가 있었다. 최소한 그렇게 보였다. 우리는 저녁 후 11번의 데이트를 했고 그중 9번은 호텔에 갔다. 물론 그 순간에도 서준은 나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배려심과 꾸준함에 내 모든 의심을 묻어버렸다. 어쩌면 그가 나의 이 단단한 방어벽을 깨고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금요일이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즐거운 데이트 중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고 결국 카페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사실. 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 일. 말은 평온하던 세상에 떨어진 핵폭탄과 같았다. 하지만 이어진 내용은 더 끔찍했다. 그는 자신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와 2년 동안 만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만 15세가 되기 전부터 몇 번의 잠자리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내 눈앞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서준이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과 헌신이 사실은 또 다른 사람에게 향하던 기만적인 가면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페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쏟아냈다. 서준은 무너졌다. 그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는 나한테 너무 과분한 여자야. 그 고등학생은 불쌍해서 그냥 카톡만 몇 번 해준 게 전부였어. 진심은 아니었어. 진짜야. 그는 그 관계를 이틀 안에 정리하겠다고 애원했다. 다시 용서하고 만나줄 수 있냐고. 자기는 나 없이는 안 된다고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고작 카톡 몇 번 해준 관계라고? 2년 동안 만난 미성년자에게서 잠자리까지 가졌다는 고백을 하고서 고작 불쌍해서라는 변명이 말이 되는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애절하게 바라보는 그 얼굴에 나는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꼈다. 직감적으로 그의 말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직접 그 고등학생에게 연락을 취했다. 불안한 손으로 캡처된 서준의 카톡 대화 내용을 그녀에게 보내자 돌아온 대답은 나를 2번 죽이는 것이었다. 그 여자아이는 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나와의 관계는 물론 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서준이 나에게 헤어졌다고 정리했다고 캡처해서 보여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것은 알고 보니 모두 짜고 친 연극이었다.
그는 두 여자 사이를 오가며 이중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재미있는 쇼처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순애보적인 연인, 그 아이에게는 비밀스러운 보호자. 그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조종하는 연출자였다. 배신감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것은 나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거대한 파도였다. 나는 약학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힘든 시험을 앞두고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 서준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다. 9월까지만. 나한테 시간을 줘. 너 대학교 합격할 때까지 내가 다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할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그때도 용서가 안 되면 그때 헤어져도 돼. 그 정도는 나한테 하게 해줘. 그기 상황에서조차 그는 나의 편입이라는 미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으려 했다. 마치 내가 그의 삶의 구원자라도 되는 양. 나의 성공을 자신의 속죄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그의 제안은 나를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마지막 말에서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잡한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낼 수단으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잔인한 사실을 보았다. 그날 이후 나의 세계는 정지했다. 충격과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나를 집어삼켰다. 3일 동안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원래도 사람을 잘 믿지 않던 나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거대한 벽을 쌓고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동안 51에서 55kg을 유지했던 나의 몸무게는 7kg이 빠져 48kg이 되었다. 육체의 변화는 정신적 고통의 명확한 증거였다. 나는 식욕을 잃었고 잠을 잘 수 없었다. 내 안의 모든 시스템이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결국 나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문의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나의 추측을 확인시켜주는 냉정한 법률 용어였다. 청소년 의제 강간범.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다정했던 사람이 실은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나는 텅 빈 우주를 걷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별이 폭발해버렸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우주미아가 된 것 같았다. 나의 오랜 방어선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벽이 이전보다 더 높고 단단하게 쌓이고 있었다. 첫 번째 균열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약학대 편입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을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준의 그림자는 너무나 짙었다. 집, 도서관, 그리고 다시 집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나는 끊임없이 서준과 보냈던 시간들을 되감기 했다. 그의 다정했던 눈빛, 따뜻한 목소리, 매번 나를 위해 준비했던 섬세한 계획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음을 알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진심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노력이 계속되었다. 정말 단 한순간도 진심이 아니었을까? 나는 책상에 앉아 화학교재를 펼쳤다. 하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서준의 마지막 애원. 2달만 뒷바라지하게 해줘 다는 비굴하면서도 뻔뻔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탔고 꾸준하고 변함없는 관심에 목말라 있었다. 서준은 마치 20년 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음식을 내밀듯 내가 가장 원하는 단정감과 헌신을 제공했다. 그것이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도서관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실수로 책을 떨어뜨렸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일인데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작은 움직임마저도 나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처럼 느껴졌다. 벽이 쌓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 없는, 하지만 너무나 단단한 벽. 며칠 후 나는 서준이 나에게 보냈던 수백 통의 메시지를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폴더를 열자 잘 지내? 밥은 먹었어? 라는 문구들이 낯선 언어처럼 보였다. 그 속에는 수많은 잘 자라는 말이 있었다. 매일 밤 나를 챙겼던 그 다정한 남자는 동시에 다른 미성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메시지들을 스크롤하다가 하나의 문장에서 멈췄다.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가 보낸 메시지였다. 서준, 약 잘 챙겨 먹고 오늘은 일찍 자. 아프지 마. 내가 아프면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얼른 저녁해서 너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그때의 나는 이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이 문장들 역시 그가 완벽하게 설계한 로맨스 서사의 일부였다는 것을. 나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망설임은 없었다.
다만 내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영원히 파괴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유리병. 나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복잡하고 더러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다. 너는 왜 몰랐니? 내가 그를 너무 쉽게 믿은 것 아니니? 하는 비난의 눈초리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미나에게 아주 간략하게 하지만 본질적인 사실만 전달했다. 서준이 다른 여자와 이중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여자는 미성년자였다는 것. 미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비난 대신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은 희대의 쓰레기야.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가 너한테 완벽하게 연기를 한 것뿐이야. 미나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내 마음속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나는 왜 그의 완벽한 연기를 간파하지 못했을까? 그가 쏟아냈던 그 모든 정성과 헌신 뒤에 숨겨진 악의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결국 나의 판단력 부족이 아니었을까 하는 자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그날 이후 나는 미나에게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다. 경찰서에 다녀온 일이나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등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은 내 안에 묻어두었다. 미나와의 대화는 항상 안전하고 얕은 수준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녀와 나 사이에 투명하지만 단단한 유리벽을 세워두었다. 나는 그녀를 볼 수 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녀는 나에게 완전히 닿을 수 없었다. 근수야, 너 요새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밥 좀 먹자. 미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편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너도 알잖아. 내가 예민한 거. 나는 나의 고통을 편입 스트레스라는 안전한 핑계 뒤에 숨겼다. 내가 겪고 있는 진정한 고통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기만하고 파괴하는 악의 본질을 마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그 진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나는 내가 겪은 고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겪어야 할 것만 같았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약학대 편입 시험 문제들은 나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영역이었다. 적어도 화학반응식과 유기화학 구조 속에는 거짓말이 없었다. H2O는 언제나 물이었고 pH가 7달러이면 언제나 중성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나를 배신해도 과학은 변치 않는 진리를 약속했다. 나는 그 엄격하고 냉정한 질서 속에서 일종의 위안을 찾았다. 나의 잃어버린 안정감을 그곳에서 찾으려 했다. 밤늦도록 공부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검은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서준을 만나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사람을 믿지 않았지만 적어도 희망과 기대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던 그때의 나로. 하지만 이제는 안다. 한번 부서진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의 내면에는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았다. 잃어버린 것은 서준이라는 남자 자체가 아니었다. 내가 잃은 것은 타인에 대한 믿음이었고 나의 판단에 대한 신뢰였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진실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었다. 그 순간들마저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텅 빈 존재로 만들었다. 편입 시험까지 남은 2달. 나는 이 기간 동안 나를 둘러싼 유리벽을 더욱 두껍게 쌓아 올릴 것이다.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약학대에 합격하여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것. 나는 서서히 나만의 고독한 우주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두 번째 벽나의 일상은 무채색의 궤도를 돌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고 그 냉기가 위장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식사는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의무였고 맛이나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체중계의 숫자는 48kg에 멈춰 있었고 나는 그 숫자를 마치 나의 정신 상태를 대변하는 표지처럼 무심히 바라보았다. 공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강박은 더욱 심해졌다. 약학대학 편입시험은 나에게 단순한 학업적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서준의 기만과 내가 겪은 고통의 서사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였다. 나는 시험 점수를 통해 세상과 나 자신에게 내가 부서지지 않았음을, 여전히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고 싶었다. 도서관은 나의 피난처였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을 펼치면 외부의 소음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차단되었다.
나는 복잡한 유기 화합물의 구조와 반응 메커니즘에 몰두했다. 벤젠 고리의 안정성, 에스터의 가수분해, 그리고 킬할성 탄소 원자의 입체 화학. 이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하고 논리적이었으며 인간의 감정처럼 기만적이지 않았다. 하루는 유기화학 인강을 듣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서준과 함께 걸었던 공원의 길이 떠올랐다. 그는 늘 내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때도 나는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감추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따뜻함이라는 감각 자체가 나에게는 이제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가 되었다. 따뜻함은 곧 침투를 허용하는 것이고 침투는 곧 배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식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나는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했다. 미나와의 만남도 최소화했다. 미나는 나를 걱정하며 자주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항상 공부 중이야 라는 짧은 대답으로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염려조차도 나에게는 부담스러웠다. 그녀가 나의 깊은 고통을 보게 될까 봐 두려웠고 그녀의 동정심이 나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까 봐 경계했다. 나는 나만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믿었다. 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자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었다. 서준의 자네 서준은 여전히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그의 연락처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차단하지 않은 이유는 복잡했다. 완벽한 단절은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할 것 같았다. 마치 그가 완전히 사라지면 이 모든 일이 꿈이었거나 환상이었다고 믿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의 메시지는 이 모든 고통이 현실임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증거였다. 그의 메시지는 늘 후회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 은수야.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 밥은 꼭 챙겨 먹어. 내가 널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서준,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어. 너 편입할 때까지 생활비 걱정 없게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나 너 없이는 안 돼. 나는 그의 메시지를 읽지 않고 삭제했다. 하지만 삭제하기 직전 그의 뻔뻔한 일관성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챙기고 뒤썼다. 그가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위해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그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싣고 나를 다시 그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교묘한 전략이었다. 그는 심지어 그 미성년자에게 연락하여 그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까지 캡처해서 보내왔다. 물론 나는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거나 혹은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리했다고? 내가 그 아이의 삶을 망가뜨린 주제에 감히 내가 뭘 정리해? 나는 분노를 사겼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미련의 파편들. 나는 그 파편들마저도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서준에게 단호하게 답장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내는 답장이었다. 나, 너의 모든 메시지와 행동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뿐이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나는 너를 용서할 생각도 이해할 생각도 없어. 너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나를 이용해서 내 죄책감을 덜어내려 하지 마. 그리고 나는 그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완벽한 단절.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그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자 잠시 동안 엄청난 고독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찾아왔다.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상담과 자기 보호 차단 후에도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밤이 되면 불면증이 찾아왔고 잠이 들더라도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서준은 늘 다정한 얼굴로 나타났지만 곧바로 가면을 벗고 비웃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극심한 망설임과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상담사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나를 맞았다. 겪으신 일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세상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죠. 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꾸준한 구애, 군대에서의 연락, 헌신적인 데이트,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관계, 경찰서 방문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비로소 내가 겪은 일이 단순히 나쁜 연애가 아니라 별표 쌓인 심각한 심리적 폭력 별표 쌓인과 별표 쌓인 범죄 별표 쌓인에 연루된 사건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상담사는 나의 감정을 명확히 정리해 주었다. 근수 씨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수 씨의 감정적 취약성을 이용했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은수 씨의 미래 편입까지 조종하려 했습니다. 은수 씨의 몸무게 변화나 대인 깊이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고통과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나는 약을 처방받았고 가장 중요한 숙제를 받았다. 근수 씨는 이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적 요구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담실을 나서며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단단함을 느꼈다. 내가 쌓아 올린 벽은 두려움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 벽을 자기 보호와 정의의 콘크리트로 다시 칠하기 시작했다. 법적 대응의 시작. 경찰서에서 청소년 의제 강간이라는 말을 들은 후 나는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이 일은 개인적인 복수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정의의 문제였다. 그가 이중생활을 즐기며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이 분명했다. 나는 편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사건의 심각성과 증거, 카톡 내용, 그의 고백의 명확성 때문에 변호사는 고소 진행을 권유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은수 씨가 겪은 고통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서준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원초적인 감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내 삶을 더럽힌 오물을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는 청소부의 마음이 더 컸다. 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은 힘들고 길겠지만 이 단계를 거쳐야만 내 삶이 완전히 재건될 수 있다고 믿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날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봐야 했다. 그의 메시지, 데이트 기록, 그리고 나에게 했던 거짓말들.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눈물을 닦고 객관적인 증거로 변환시켰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했다. 이 과정은 마치 해부학 실습처럼 냉정하고 섬뜩했다. 그렇게 나는 법적 대응이라는 거대한 두 번째 벽을 쌓기 시작했다. 이 벽은 나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며 내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되찾으려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선언하는 벽이었다. 편입시험 D-30 집중의 힘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나는 더욱 극단적으로 몰입했다. 하루 1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었다. 식사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았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합격이 아니라 별표 쌓인 답도적인 성적 별표 쌓인이었다. 나는 나를 짓누르는 모든 감정을 유기화학 문제 풀이에 대한 에너지로 변환시켰다. 바로 플러스 사인 HBAO 백슬래시 사인 롱라이테로 알비아어 더하기 H 언더라인 사인 이 오알코올이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할로제나 알킬이 되는 반응. 이처럼 명확한 치환 반응처럼 나의 삶에서도 서준의 그림자를 완전히 치환시켜야 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성취 에너지로 바꾸는 연금술을 시도했다. 물론 완벽한 몰입은 불가능했다. 가끔씩 턱을 괴고 멍하니 책을 바라볼 때면 불쑥 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외쳤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방황하는 1초는 그가 내게 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내 시간을 가질 자격이 없어. 공부해. 나의 내면의 목소리는 채찍이 되어 나를 다그쳤다. 나는 그 고통을 연료로 사용했다. 나는 내가 부서질 수 없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가 나에게 약속했던 뒷바라지 같은 허울 좋은 도움 없이도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미나가 도서관에 찾아왔다. 그녀는 내 책상 위에 작은 보온병과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너 너무 말랐어. 잠시라도 쉬어. 이거 엄마가 해준 거야. 나는 마지못해 샌드위치를 받아 들었다. 미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전공 서적을 펼쳤다. 그녀의 침묵의 지지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존재해 주었다. 그녀와 함께 앉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처음으로 유리병 너머로 아주 작은 틈을 열었다. 미나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야. 나의 고백은 짧고 건조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봐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너 잘하고 있어? 정말 잘 버티고 있어? 편입 시험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다 잊어버리자.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잠시 허락했다. 그 짧은 접촉은 내가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나는 그 벽에 작은 문을 달아도 괜찮을지 조심스럽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퍽퍽했지만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다. 나는 그 진심을 삼켰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을 알지만 나는 서서히 나만의 속도로 파괴된 삶을 재건해 나가고 있었다. 편입 시험 합격, 그리고 법적 절차 마무리.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재정의할 기회였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구해야 했다. 세 번째 단계, 재건의 청사진 편입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나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다. 불면증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고 섭식 장애로 인한 체력 저하는 극심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눈 밑에 짙은 그림자와 뼈만 앙상한 얼굴이 나를 응시했다. 그것은 내가 겪고 있는 내면의 전쟁을 외부에 투영하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육체적 고통은 나에게 더욱 강한 정신적 집중력을 부여했다. 고통은 현실의 증거였고 나는 이 고통을 별표 사인 서준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추진력 별표 사인으로 사용했다.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이것은 그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뇌었다. 나는 나의 공부 루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오답 노트는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약학개론과 유기화학, 미적분학의 모든 공식은 나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되었다. 나의 지식은 완벽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나는 이 지적인 완벽함 속에서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재건했다. 서준에 대한 법적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곧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이 과정은 나에게 또 다른 종류의 부담이었다. 서준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통쾌했지만 동시에 내가 그와 엮인 모든 과거가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상담사는 나에게 이 과정을 별표 사인 정화, 퓨러퍼케이션, 별표 사인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이 법적 절차는 은수 씨의 삶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끝내고 나면 은수 씨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상담사의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내가 겪은 일은 나의 수치심이 아니라 그의 범죄였다. 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미나와 유리벽에 문민아는 내가 세운 유리벽 앞에서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벽을 부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앞에서 기다려 주었다. 그녀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대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거나 나를 위해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어느 날 내가 유기화학 문제 풀이에서 막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근수야, 억지로 안 해도 돼.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나한테 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 그러니까 쉬어. 잠시라도. 나는 그녀의 말에 울컥했다. 그녀는 나의 고통을 달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나의 눈빛과 앙상한 몸에서 나의 내면을 읽어낸 것이다. 나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쉴 수가 없어. 나 이거 꼭 합격해야 해. 나는 날카롭게 반응했다. 미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알지. 내가 얼마나 이걸 원하는지. 근데 은수야,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서준 같은 인간 쓰레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아. 그녀의 말은 나를 꿰뚫었다. 나는 서준에게 배신당한 후 나의 가치를 편입시험 합격이라는 외적 성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합격해야만 내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의 짐을 털어놓았다. 법적 절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에게 속았는지에 대한 자괴감. 나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는 것 같아. 내가 멍청해서 속았다고 생각할까 봐 무서워. 미나는 내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아니, 사람들은 너를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가 너무 영악했던 거야.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다정함에 속지 않은 사람은 없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너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지 몰라. 그 그녀의 격려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쌓았던 유리벽의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문은 여전히 삐걱거리고 불안했지만 따뜻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빛은 연대감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험 당일 고독한 전사 드디어 편입 시험 당일이 밝았다. 나는 전날 밤을 거의 새웠지만 역설적으로 정신은 가장 맑았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불안을 잠시 외부로 밀어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화학 공식과 수학 문제만이 존재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나는 차분하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유기화학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마치 서준과의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것처럼 집중력을 발휘하여 정답을 찾아냈다.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데스엔 이 반응은 입체 반전이 특징이며 친액체의 공격은 이탈기가 떨어지는 쪽의 반대 방향에서 일어난다. 내가 공부했던 모든 논리와 지식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가리켰다. 이 순간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영역에 있음에 안도했다. 시험이 끝난 후 나는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 앉아 시험을 완수한 것만으로도 나는 나에게 별표 사인 합격 별표 사인이라는 점수를 줄 수 있었다. 시험장을 나오자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 서준에 대한 분노, 나의 나약함, 그리고 이 지독한 과정의 끝에 대한 안도감이 뒤섞여 나를 압도했다. 미나는 나를 말없이 안아주었고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수고했어. 은수야. 정말 수고했어. 이제 다 끝났어. 미나의 위로 속에서 나는 서준의 마지막 끈질긴 제안, 뒷바라지를 완전히 털어냈다. 나는 그의 도움 없이, 그의 간섭 없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 공허와 새로운 정체성 시험이 끝난 후 나는 거대한 공허함을 느꼈다. 목표가 사라지자 나를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이제 더 이상 공부에 몰두할 수 없게 되자 나는 서준과의 일, 그리고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서준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나에게도 사기 및 기만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의 사과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다. 서준은 나에게 두 가지 큰 상처를 주었다. 인간적 배신, 나를 향한 그의 모든 다정함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법적 상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범죄자였다는 현실. 이 두 가지 상처는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쉽게 믿는 과거의 은수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배신을 경험하고 법의 냉정함을 알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되었다. 나의 체중은 여전히 48kg이었지만 나는 조금씩 식욕을 되찾기 시작했다. 미나와 함께 가볍게 산책을 했고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 길. 단순한 문장이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모토가 되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반정감, 헌신, 사랑. 서준이 연기했던 모든 것.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외부에서 오는 안정감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안정감은 나의 내면의 힘에서 온다는 것을. 나는 서준에게 이용당했던 나의 취약점, 즉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동시에 믿음을 주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순을 치유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다. 나는 상담을 계속 이어갔고 이번에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대인 기피증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가 쌓았던 높은 벽은 나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따뜻한 빛과 진실한 관계로부터 나를 고립시켰다. 이제 나는 그 벽을 천천히 허물고 더욱 건강하고 현명한 경계선을 세우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며칠 후 편입 합격자 발표가 났다. 긴장되는 순간 나는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나의 수험 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별표 사인 합격,
PASSP 별표 사인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작별의 눈물이기도 했다. 나는 결국 이겼다. 내가 목표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나는 합격증을 캡처하여 미나에게 보냈다. 답장으로 온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축하해, 은수야.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대단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다. 새로 시작될 대학 생활, 그리고 서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결. 나의 재건은 이제 막 청사진을 완성하고 벽돌을 쌓기 시작한 단계였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기둥, 새로운 시작과 단죄. 합격 소식은 나에게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나는 약학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의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에도 서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그의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나의 치유가 완성될 수 있었다. 나는 합격 후 잠시 휴식을 취했다. 미나와 함께 가까운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바다는 넓고 시원했고 파도 소리는 끊임없이 나의 귀를 씻어주었다. 나는 모래사장 위에 앉아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내면의 벽들을 잠시 내려놓았다. 너 정말 홀가분해 보여. 미나가 말했다. 응, 이제야 숨 좀 쉬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 법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진정한 해방일 것 같아. 미나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용기 내서 고소했잖아.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어. 나머지는 정의가 알아서 해줄 거야. 너는 이제 내 삶에 집중해. 그녀의 말처럼 나는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다. 대학 생활, 연계선 확립. 약학대학에서의 첫 학기는 예상했던 대로 빡빡했다. 새로운 학문적 도전은 나의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렸고 나는 지적인 성취에서 큰 만족감을 얻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나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데 철저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나 동기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나는 늘 적당한 선을 지켰다. 나는 다정한 태도를 경계했고 누군가 나에게 과도한 친절이나 관심을 보이면 즉시 경보음이 울렸다. 은수야, 너는 되게 똑똑한데 좀 차가운 것 같아. 어느 날 동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친해지면 달라질 거야. 내가 좀 낯을 가려서 그래? 실제로는 낯을 가리는 것을 넘어 나는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서준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어딘가 불안하고 강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나는 그들을 식별하고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에 대한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 가장 경계하는 것은 별표 사인, 헌신 별표 사인이었다. 누군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 할 때 나는 서준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섬세한 배려가 실은 나를 조종하고 기만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떠올렸다. 나는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고 곧바로 그 호의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되돌려주려 했다. 빚을 지지 않으려는 강박. 이것이 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었다. 상담은 계속되었다. 상담사는 나의 이런 경계심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은수 씨가 지금 세우는 경계선은 건강한 자기보호 기제입니다. 다만 모든 친절과 호의가 서준 씨의 기만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지만 때로는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는 천천히 배웠다. 모든 사람이 서준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그 배움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별표 사인, 빈간 불신 별표 사인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법정 공판, 대면. 대학교에서의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서준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변호사는 나의 출석 여부를 물었고 나는 잠시 망설인 끝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직접 가서 그의 단죄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내는 방식일 것 같아요. 나의 결정은 단지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그가 법정이라는 엄숙하고 냉정한 공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의 기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피해를 주었는지 목격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는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고 싶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으며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별표 쌓인 범죄 피고인 별표 쌓인이었다. 재판 과정은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판사는 서준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서준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의 입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형식적이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내가 겪었던 기만의 전 과정을 진술했다. 그의 꾸준한 구애, 이중생활, 그리고 나의 미래를 조종하려 했던 마지막 시도까지. 나의 진술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나의 떨리는 목소리와 앙상한 몸은 그 모든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저에게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저의 취약점을 이용했고 제가 가장 신뢰했을 때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에게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호의를 의심합니다. 저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단죄가 필요합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는 다시 방청석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서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량을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그의 단죄는 나의 해방이었다. 재건과 치유, 나의 언어. 법정에서 나온 후 나는 미나와 함께 조용한 카페로 갔다. 미나는 나를 끌어안았고 나는 그제야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은수야, 너 정말 용감했어. 응,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의 치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서준에게 이용당했던 별표 쌓인 취약성 별표 쌓인을 나의 힘 별표 쌓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상담을 통해 나만의 별표 쌓인 치유의 언어 별표 쌓인을 만들었다. 신뢰의 재정에 모든 사람이 배신자는 아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뢰를 쌓을 것. 급격한 관계 진전은 경계할 것. 호의의 수용. 누군가의 친절은 그저 친절일 수 있다. 모든 호의에 빚을 지려 하지 말고 감사함만 표현할 것. 호의를 받는 것이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학업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 있지 않다. 나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특히 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별표 쌓인 성장의 기회 별표 쌓인로 재해석하려 노력했다. 서준의 배신은 나에게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내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별표 쌓인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별표 쌓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해자로서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사람들에게 벽을 쌓는 것이 저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벽을 쌓는 대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진짜 보호라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치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진솔한 이야기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의 경험을 통해 타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나의 앙상했던 몸에는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고 나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미래를 향한 5번째 기둥. 이제 나는 약학대학의 2번째 학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준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나는 나만의 속도로 걷고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별표 쌓인 피해 서사 별표 쌓인가 아니라 별표 쌓인 재건의 서사 별표 쌓인가 되었다. 나는 나의 미래를 향한 5번째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약사로서의 사명감이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에 헌신하고 싶었다. 내가 겪은 심리적 고통처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약사가 되고 싶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서준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로운 관계, 나의 새로운 사명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경계선은 이제 유리가 아니라 튼튼한 철제 울타리와 같다.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지만 문을 통해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나는 카페에서 유기화학 서적을 펼쳤다. 이번에는 불안이나 강박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공부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나는 내가 세운 이 새로운 삶의 건축물이 서준의 기만과 배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의 용기와 회복 탄력성 위에 굳건히 세워졌음을 알고 있었다. 나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지만 나는 마침내 나의 주권을 되찾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5번째 기둥,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가능성. 약학대학에서의 2번째 학기는 나의 삶에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부여했다. 서준에 대한 법적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물리적, 심리적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지자 나는 비로소 과거의 잔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나는 학업에 깊이 몰두했다. 약물의 작용 기전, 독성학, 그리고 생명과학의 복잡한 영역들은 나에게 끊임없는 지적 흥미를 제공했다. 나는 더 이상 공부를 도피처나 가치 증명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이 지식을 미래의 치유 도구로 여겼다. 내가 집중한 부분은 정신약물학과 공중보건 분야였다.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와 불면증, 불안 증세 등을 떠올리며 나는 약물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심리적 고통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나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타인을 돕는 에너지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관계의 재정의 균형 잡기. 나의 인간관계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이전엔 유리벽은 점차 투명한 경계선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동기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동기들과의 관계는 이전처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학구적인 열정을 존중했고 나 역시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인정했다. 나는 조별 과제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 팀을 이끌었고 나의 냉철한 논리와 분석 능력은 그룹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특히 미나와의 우정은 나의 회복에 가장 큰 기둥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알면서도 나를 동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지해 주었다. 어느 날 미나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은 이야기를 해왔다. 은수야, 어떤 선배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 근데 잘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어떤 것 같아? 나는 예전 같았으면 모든 남자를 조심해 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의 경험을 투영하지 않고 미나가 그 선배에게 느끼는 감정과 그 선배의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었다. 그 선배가 너한테 보인 행동들이 내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왔다면, 그리고 너의 시간과 선택을 존중해 준다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너의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게 내 스스로를 지키는 걸 잊지 마. 나의 조언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다. 나는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위협하는 데 쓰지 않고 타인을 보호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나를 향한 용서와 수용. 가장 힘들었던 과정은 나 자신에 대한 용서였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서준에게 쉽게 속았다는 사실을 용서하지 못했다. 나의 뛰어난 지능과 분석 능력이 왜 하필 그에게는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괴감이 나를 괴롭혔다. 상담 시간. 나는 이 자책감을 토로했다. 선생님,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가 저에게 했던 완벽한 연기를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늘 벽을 쌓는 사람인데. 상담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은수 씨, 그건 은수 씨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서준 씨가 전문적인 기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은수 씨가 보인 반응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은수 씨가 그를 용서해야 할 대상은 서준 씨가 아니라 그의 기만에 넘어간 과거의 은수 씨 자신입니다.
과거의 은수 씨는 상처 입기 쉬운 상태였고 안정감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강한 현재의 은수 씨를 칭찬하고 받아들이세요. 나는 눈을 감고 과거의 나를 상상했다. 살이 빠지고 불안에 떨던 나, 사랑을 믿었던 순진했던 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 아이에게 말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진정한 자기 수용에 도달했다. 나의 48kg 몸무게는 더 이상 트라우마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명예로운 훈장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몸무게를 되찾아갔다.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한 남자 동기를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현수였고 그는 나와 달리 느리고 조용하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공통의 관심사인 약물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수는 나에게 서준처럼 헌신적이거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의 능력과 경계선을 존중했다. 내가 힘들어 보일 때면 그는 섣불리 위로하기보다는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거나 어려운 실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주었다. 한 번은 우리가 함께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수가 나에게 말했다. 은수야, 너는 정말 대단해. 이 복잡한 구조를 혼자서 다 설계하다니? 그의 칭찬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적인 노력에 대한 순수한 인정이었다. 나는 그의 칭찬에서 서준에게서 느꼈던 기만적인 달콤함이 아닌 별표 사인 진정한 존중 별표 사인을 느꼈다. 어느 날 현수는 조심스럽게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수야, 나는 너한테 천천히 다가가고 싶어. 너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 너의 과거가 어땠는지, 너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너의 현재를 존중해. 내가 편안할 때,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가까워지고 싶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수는 나의 깊은 불신을 인지하고 있었고 나의 경계선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 별표 사인 신뢰의 대갈 별표 사인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과거를 아주 간략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주었다. 한때 내가 깊이 믿었던 사람에게 극심한 배신과 기만을 당했고 그 후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다는 사실을. 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런 고통을 겪고도 내가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감동이야. 나는 너를 존중해. 내가 나에게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나는 너의 가장 든든한 동료로 남아있을게. 그의 말은 서준의 뒷바라지 약속과는 정반대였다. 서준은 나를 자신의 구원수단으로 보았지만 현수는 나를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나의 유리벽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튼튼하고 아름다운 울타리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현수와 함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것은 성급한 사랑이나 헌신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느리고 확실한 연결일 것이다. 완전한 재건의 서사. 나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약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나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었다. 서준이 나에게 남긴 것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과 성장의 씨앗이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믿음은 현명한 분별력으로 대체되었다. 외톨이는 자기 존중을 아는 주체로 바뀌었다. 48kg의 고통은 강인한 회복력의 증거로 남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헌신이나 사랑에 기대어 살지 않는다. 나의 삶의 5번째 기둥, 즉 온전한 자아와 자기 주권이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경험은 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트라우마로 정의하는 대신 별표 사인 극복의 서사 별표 사인로 정의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